안녕하세요. 딥다이브 중동 다시 돌아온 김종학 기자입니다. 네이버에서 저희 검색 많이 해보셨죠? 내용으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분량 조절 좀 실패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후루룩 얘기를 끝내버려서 오늘 조금 더 얘기를 더 짚어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여기 있는 이 사진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맛있는 쿠키가 준비되어 있는데 쿠키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유를 정제를 하게 되면 보통 원유가 한 350도에서 막 끓여가지고 기화시켜서 그 중에서 뭐 석유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고도 보통 이제 뭐 요리 같은 거 하고 나면 막 팔팔 끓이고 나면 막 나중에 굳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원유 정제되는 과정에서도 찌꺼기들이 이렇게 쿠키처럼 굳게 되는데 이걸 잘게 쪼개는 크래킹하는 그런 설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바로 석유 크래킹 오일 크래킹 시설인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에 굳이 짓게 되는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서 지금 띄워 놓은 거고요.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보면 왜 우리가 이란하고 어떤 협력을 해 왔는지, 다시 사우디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또 원유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이제 사우디는 도대체 어느 정도 역할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지까지 조금 얘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준비를 해 봤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가볍게 얘기를 해 보려고 띄운 거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보여주는 단어는 멀티폴라 월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극화되고 있는 세상을 지칭하는 외수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이고, 예전에는 미국이 일강 체제로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이 여러 전쟁이 끝난 이후에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내년에 당장 또 트럼프가 한바탕 할 것이고, 또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여기 이제 하메네이 이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사우디가 자원과 자본을 들고 이 시장에서 이 균열을 파고드는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안보 관계가 이제 걱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역할을 미국이 정말 다 물리치고 이어갈 수 있느냐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도여서 저희가 이 딥다이브 중동에서 좀 아주 디립다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이 바이든이 말을 못하는 사정은 1편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다 다뤘고, 지금 오늘까지 정리를 해보려는 거는 이 사우디가 한국과 이 아시아 시장에서 어떤 정도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까지 대강 여러분들 머리에 좀 그려줄 수 있는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게 구글 지도 아주 좁혀가지고 보면 이 노란색으로 친 지역들마다 각각의 이제 열강들이 자리를 하고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한국은 저 끝에 있지만 여기서 이제 사우디, 미국 이렇게 다 연관들이 있죠. 지나갈 수 있는 자리들은 다 우리나라가 엮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왜 굳이 우리나라가 이 사우디하고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게 됐느냐? 지난번에 몇 가지 사진만 그냥 보고 지나갔는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 인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란에서 어떤 가장 결정적인 현대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을 만든 아야톨라 호메이니,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2대 이제 정치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진이고요. 이 이란에서는 정치 지도자 정신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높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서방 국가와 마찰을 빚으면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맞춰가고 싶어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다른 나라들의 어떤 정세적으로도 중요하냐고 보면, 이란은 사실 국제 시장에 진출하기만 하면 굉장히 자원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나라예요. 여기 뭐 베네수엘라,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도 있지만 이라크 위에 이 표가 잘못됐는데 이 치우고 보면 여기 이란이 2천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좀 지저분해서 스태티스카에서 정리한 걸 다시 가져왔는데, 베네수엘라 1등, 사우디가 2등, 이란이 3등입니다. 여기 보면 이란이 약간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집계를 한 자료인데, 그 국제사회 제재가 시작이 되고 나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여러 첨단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수송할 수 있는 수단들도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란은 그동안은 좀 그렇지를 못했던 측면도 있고, 뭐 데이터 집계상의 어떤 어려움도 있었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입니다. 굉장히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고, 이게 원유 업체인 BP에서 집계한 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데, 이거 원유 생산량이에요.
원유를 이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사우디가 그다음이고 뭐 러시아도 있지만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바로 중국과 이란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시장에 아주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자국의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패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하든 갈등을 빚든 그런 무기로 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란 국영 석유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자국 가스전 이제 한 20년 정도 잘 운영했다라는 기념 이미지인데 이 시설이에요. 이렇게 가스전 국제사회 제재해도 열심히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 한편으로 이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뭐 아주 군사적인 행동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마셜 제도 선적의 유수선을 납포한 뒤에 이제 해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이제 보도한 내용이고요. 바로 이번 주에도 이란이 또 두바이에서 이제 선적을 하나 납포해 가지고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쭉 길게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호미곶처럼 두바이가 이렇게 끝에가 있는데 이 두바이 끝에 이 지점에 보면 여기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뉴스에 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해협이 워낙 좁고 바로 앞에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경 넘었네 하고 그냥 납포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게 이 두바이에서 바로 이 맞은편 토호국으로 이제 원유를 싣고 선적하고 하려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로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를 빌미로 또 다른 협상의 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란을 함부로 지금 상대할 수 없는 게 이 지역 사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란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이 이제 국제사회 여러 제재를 통해서 그러면 원유를 못 팔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핵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라는 로이터 보도입니다. 이게 이란 국영 석유공사 사장이고요. 이 뭐 아주 잘 팔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어디에다 팔았을까? 바로 중국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또 이란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역시 중국이고 중국은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가 팔지 못하고 있는 그 값이 떨어진 원유도 중간에 딜을 해서 싸게 사서 이제 그건 역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 이 정도 상징적인 사진이 또 있을까 싶은데 중국이 이란을 어느 정도 후원을 하면서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사우디가 최근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이고 오른쪽 이제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인데 두 사람 사이에 왕이 외교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재를 하면서 이들 지역 여기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아랍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월에는 사우디 제다에서 사우디와 시리아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어요. 이게 시리아 같은 경우는 범시아파 정도로 분류가 되고 사우디는 수니파. 그러니까 아랍 그 세계 안에서도 이 혈통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뭐 합의를 통해서 수장을 뽑느냐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데도 그런 갈등 무시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번에 마련이 된 거고 바로 이번 주에는 다마스커스에서 이란과 시리아 대통령끼리 만나 가지고 또 회담을 열었습니다. 본래 이란과 시리아는 둘 다 반미 성향이 아주 진하기도 하고 남몰래 후원들을 서로 많이 해왔던 나라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아랍 세계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앞으로 이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럼 이란은 도대체 어느 정도 자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 왔냐? 근데 뭐 다른 더 설명 잘해 주신 분들 많으세요. 뭐 역사 얘기 보면 뭐 페르시아 왕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이 경제적인 면, 자원적인 면에서 보자면 이란은 국토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어요. 이 대륙으로 지나는 길목 자체를 막고 있고 아라비아 반도와 유럽과 이어져 있는 데다가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좀 까맣잖아요. 여기가 제 뒤에다 사진을 놨는데 요렇게 이 빨간 지형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 아시다시피 평야지대겠죠. 여기 카스피해, 여기가 아라비아해. 나머지는 이 빨간색들은 이 그래프 보시면 1200m 이상 해발의 아주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확대해 보시면 이란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가 다 층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에 이제 다 1000m 이상 해발에서 아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고지대고, 중간엔 사막에서 온도 차가 엄청나게 심한 그런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국에서 뭘 하든 간에 보통은 뭐 누가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는 제약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란의 현대사에서 가장, 현대사 저번에 한번 봤는데 그냥 빨리 보자면, 이분이 이제 나타나서 팔라비 제국을 세우면서 근대 이제 이란이 나타났고, 저번에 빼먹었는데 이 모사데크라고 하는 이 국왕 말고 나중에 이제 모사데크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총리 같은 분이 등장을 해요. 국민전선 지도자고 굉장히 이제 지지도가 높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석유 회사를 국유화해 버립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이 이란에서 이런 험준한 지형이지만 이란 내륙하고 이런 해안에서도 석유가 많이 발견이 되는 걸 알고 영국에서 아주 큰 이익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 영국 BP가 모태인데, 보시면 이 외국에서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게 좀 간단히 설명이 있어 가지고 그냥 떠왔는데, 영국이란 석유 회사 앵글로 이레니안 오일 컴퍼니가 1908 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지금 BP의 모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도로 영국이 굉장히 미리 진출을 해서 이 이란 지역에서 원유를 수출하고 이익을 많이 챙겨왔는데, 그전까지 이제 왜냐하면 이 인도가 거의 영국령이었었잖아요. 이렇게 그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면서 이란까지 들어온 유일한 서방 국가였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영국이 너무 많은 이익을 수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자국 에너지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되고 아예 이제 국영 회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미국이 나타나서 이 팔레비와 이 협상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뒤를 봐주겠다 하면서 이제 팔레비가 백색 혁명을 하고 뭐 미니스커트도 입게 하고 나라를 뭔가 서구화시키는 흐름을 갑자기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들 반감이 일어나고 결국엔 이제 호메니니한테 두드려 맞게 되죠.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정치 지도자 누군가가 나타나서 두드려 맞은 게 아니라 이때 이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1970년대 GDP 성장률, 이란의 GDP 성장률 그래프인데 파란 선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대략 한 10% 정도 연간 성장하던 나라가 70년대 들어 가지고 갑자기 막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집니다. 70년대 초반에. 이때 오일 쇼크도 있었고 하지만 이 시기에 이제 이 팔레비 왕국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처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짝 회복했다가 이란 혁명을 전후해 가지고 마이너스 21%까지 곤두박질 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란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그렇다고 정치 지도자들은 뭐 자국의 어떤 종교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을 배려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반감을 아주 크게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 틈을 파고든 게 또 미국의 회사들이에요. 이 이란 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1954 년에 이제 나중에 BP가 되는 이제 이 AIOC하고 쉘, 걸프, 토탈, 프랑스 토탈이고요. 그리고 소칼이 지금 이제 아람코의 계열사이고, 스탠다드 오일, 뉴저지, 뉴욕 모두 다 아람코 계열사들입니다. 모두 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 이란 국영 회사 지분을 나눠 갖게 되고, 여기서 생산한 이익을 반반씩 반띵하는 식으로 서로 나눠 갖게 되는데, 사실 이란으로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BP가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란이 석유 생산을 통해서 남 좋은 일만 한참 하다가 경제도 못 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불이익을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혁명으로 이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으로 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을 하게 되는데, 네. 뭐 이란이란 나라 자체는 이제는 한국하고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많이 교류도 해 왔고, 제재가 없다면 언제든지 또 이란산 석유를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부분이기는 해요. 그동안에 이제 국내 석유 회사들과도 많이 협력을 했었고. 네. 그 틈에 이제 이란이 빠진 틈에 들어온 게 이제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산조하신다는 이제 알 나이미 전 사우디 석유 장관입니다. 이분이 이제 오펙 회의할 때 장면인데,
영향력이 크기도 하고 굉장히 호탕하게 이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91 년에 이제 사우디가 35% 지분 AOC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처음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쌍용정유를 이제 사게 됐고, 이후에 2 대주주 지분을 쌍용그룹이 가지고 있다가 외환위기 때문에 좀 이걸 지켜내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2007 년에 한진그룹이 이 지분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5 년에 아람코가 한진이 가지고 있던 지분까지 보통주를 다 넘겨받고 우선주 8%까지 포함해서 72%를 가진 단독 주주로 돼요.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아람코의 핵심 계열사로 되고, 아람코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로 몇 년간 또 지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사진 상징적이기도 해서 보여드린 거고, 이분의 역할이 김선동 전 회장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덕분에 지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모두 이 MBS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이제 찾아올 정도로 중요한 나라가 되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협약을 맺고 지어진 게 이 울산에 있는 석유화 고도화 설비 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설비이고, 물론 이게 지어지고 나서 약간 뭐 실제보다는 좀 돈이 많이 들어나고 뭐 고장도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들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설비에서는 가장 필요한 첨단 설비가 들어섰다는 거고, 이번에 지난해 11월에 추가로 결정이 난 게 이제 스팀 크래커라고 하는 이 석유화 고도화 설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연산 18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스팀 크래커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거 알아보다가 너무 저도 잘 모르겠어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쿠키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런 탑에다가 이 증류를 한다 치면은 온도에 따라서 이제 막 물을 끓이게 되면, 가령 이제 원유를 끓이게 되면은 그 특성에 따라서 제일 가벼운 것들 점점점 이제 층이 나뉘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 성분들이 다 갈려요. 그리고 이제 액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을 한 번 더 이제 정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쿠키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돌로 막 찍거나 뭐 도끼로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설비 안에서. 그리고 이 많은 거를 또 어떻게 기화를 시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자 구조로 쪼개는 겁니다. 탄소로 막 뭉쳐져 가지고 떡이 된 거를 여기 탄소를 약간씩 수소를 잘라내 가지고 가벼운 구조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스러기가 되고, 이 쿠키 부스러기를 다시 이제 뭐 첨가물을 넣어 가지고 끓이고 거기에서 정제를 고도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9조 원어치를 들여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서 연산 180만 톤이라는 양으로 밀어붙이겠다. 뭘 만드냐? 그러면 이제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만드는데, 이게 여기는 뭐 예시로 파이프가 나와 있지만, 고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배달 용기에도 많이 쓰는 그런 제품들에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저밀도 P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에서 또 많이 쓰기도 하는 필름 같은 경우나 뭐 첨단 소재에도 많이 쓰이는 경우라서 이 고부가 가치 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또 많이 찍어내느냐? 우리나라는 유가가 많이 오르면 유가 오른 만큼 이런 정제 상품을 만드는 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게 없어요. 어쨌든 낮은 유가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많이 남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자국에 가스 뽑아 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더 좋은 이제 고품질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미국이 좀 더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교를 해 보자면 이 점선이 미국이 원재료 가격 추이예요. 에틸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재료 가격 추이인데, 제일 위에 진한 까만 선 있잖아요. 이게 한국입니다. 같은 제품 만드는데 우리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원유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든지, 떨어질 때 왕창 사든지, 아니면은 그 한 번 사들인 거 가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된 건 왕창 생산해 가지고 더 많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수출이 작년에 뭐 1위 찍기도 했는데 더 많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또 따라오고 있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모델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코는 S-오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롯데정밀화학하고 이제 블루 암모니아, 블루 수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협력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HD 현대는 우리나라도 선박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박 엔진 공장도 만들고, 그리고 효성이나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아람코 밑에, 아람코가 70% 지분 가져가서 이제 계열사로 둔 사빅이라고 하는 S-오일보다 훨씬 큰 이제 중동 최대 정유 회사가 석유화학 회사가 있어요. 이 석유화학 회사를 함께 합작해서 또 거기에 이제 계열사를 둔 그런 회사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기술이나 뭐 설비 면에서 가장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면 이 분로수소라고 하는 게 지난 정부까지는 굉장히 수소를 이용한 산업화에 몰두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여서, 일본하고 사우디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냐면, 이 어 석유 부산물, 이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거는 오염이 많이 되고 이산화탄소 생산에서 좀 더 불리하니까, 아예 생산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킨 블루 암모니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우디가 결국에는 이걸 만들게 됩니다. 어 이 석유를 내추럴 가스를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만 딱 잘라내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수소하고 질소만 이제 넣어서, 그렇게 되면 액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되면 옮기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블루 암모니아라고 해서, 요거를 수출한 나라에서 다시 정제를 해 가지고 뭐 질소 빼고 물 버리고 이 수소만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큰 사진 있죠. 이 사진 좀 키우면 이렇게 하이드로겐 파워라고 하는 수소 에너지, 그리고 수소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자원을 만들 수 있어서, 이런 투자를 아람코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람코가 지금 석유만으로는 생산을 하는 건 이제 언젠가 2030년이나 2050년에는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자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파트너 중에 하나가 한국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본도 있고, 여기에 또 일본 기업 중에 또 하나 또 무서운 부분이, 혹시 이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읽어보시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분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 반도체 웨이퍼 정제하는 수지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게 바로 스미토모 화학이라고 하는 일본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거보다 더 앞전에 만들어졌고, 이 에틸렌 정제 시설을 만든 건 1958년부터니까 뭐 중동 회사 없이도 그냥 장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쌓아놨고, 자국에서 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 화학 산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제품들까지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아람코하고도 또 그 사우디 안에서 이제 협력 공장을 설립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정제 산업에서는 톱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최대 파트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가장 걱정되는 건, 좀 위협적인 건 이 부분이죠. 이 중간에는 아람코 회장이고요. 왼쪽에는 노린코라고 하는 중국의 방산기업입니다. 자오카이어 회장, 그리고 오른쪽에는 탕위진, 랴오닝성 당석이, 이렇게 그쪽에 투자를 해서 환영합니다 하고 서로 맞잡고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인데, 노린코가 이런 해변 구축 전차, 포가 달려 있는 전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 쏘면 이런 크래커 같은 거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아람코가 30%, 노린코가 15% 하고 총 13조 원을 투자하고, 아람코가 또 화진 파트로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SO를 못지않은 그런 회사를 또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이 2019년에 찾아간 이후에 차곡차곡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밀어붙이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가기가 조금 벅찰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지난번 끝에 잠깐 이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의 연설문입니다. 이 아람코 CEO의 연설문 중에 보면, 뭐 통상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래된 것을 버리기 전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 시주석의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 라면서 아람코의 일일 석유 생산 능력을 총 1,300만 배럴까지 늘리면 중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이다 라면서, 중국과의 협력에 아주 굉장히 공을 들인다라는 걸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리하고 르노하고도 이런 석유화학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람코가 함께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지리 같은 경우도 이제 자본면이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뭐 볼보 같은 기업도 소유한,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하고 협력을 맺으면서 중국하고 점점 경제적으로 끈끈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무래도
석유 원료를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겠죠. 그리고 중국은 기계 장비 그리고 뭐 이 원재료 이게 중국에서도 원재료 금속들이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300억 달러 이상의 그 교역 규모를 서로 유지하는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점점 중국하고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19년에 31조 원 규모의 경제 협력을 이미 체결을 했고 올해 들어서 이제 룽셴의 지분 투자 그리고 아까 얘기해 드린 노린코아의 합작사 설립까지 해서 이것만 해도 벌써 한 5-60조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경제 이상의 것을 지금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 관계를 맺어 보자 이런 기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3월 말에 이제 사우디도 파트너 국가로 들어오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성명을 내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이제 3국 간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러시아, 중국, 아랍이 더 끈끈해지는 경제 동맹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가장 이제 미국을 위협할 차세대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의 힘이 강해진다라는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걸 두고 네, 일각에서는 또 이런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 걸프 쪽에서 연구하는 분의 멘트를 지금 출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했는데 아무튼 나중에 얘기를 해 두겠습니다. 아무튼 SOC가 이제 군사 안보가 아니라 경제 협력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보 협력을 지금 이제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안보를 보장하면서 석유를 서로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끔 했었던 그런 관계를 중국이 정말 대체하겠느냐 이것까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만큼 분명하다. 너무 과하게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정도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 수출 데이터에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석유화 분기별 수출량 뭐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 이게 지금 이런 정도로 이제 팔리고 있다라는 건데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이거는 한국신흥평가에서 분석한 자료를 떠온 겁니다. 그래서 뭐 석유화학협회 자료를 다시 가공한 부분인데 이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에 경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수요가 너무 많이 줄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덩달아 줄어들게 됐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더 가중이 되는 게 업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중국이 자국에서 이제 앞선 이제 아람코나 이 석유화학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생산하는 제품들 때문에 이 수요와의 이제 중첩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결국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행히 뭐 우리는 이제 석유 가격이 지금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80를 넘지 않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는 안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환경 자체만으로 안도하기에는 지형적으로 또 정세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석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6 월까지 어느 정도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금리 정책도 확실하게 변동이 없다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 현재 그냥 잠시만의 상황인 거고 결국에는 이 앞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미국과 이 미국을 견제하려는 세력들 그 사이에서 이익을 취하고 싶어하는 이 사우디 왕세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 편을 얼마나 들어줄 것이냐. 결국에는 더 힘이 있고 자본이 있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불가피할 텐데 우리는 어떤 생존법을 찾아야 되느냐가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오늘 최대한 30분 안에 정리를 해 보려고 했었던 거 양이 너무 많고 지난 걸 리바이벌 하다 보니까. 네,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이 흐름을 좀 읽어 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 사우디 편을 좀 더 많이 하긴 해서 아랍에미리트랑 함께 이 사우디 자본이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찾아봐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셔도 되고 유튜브 저희 채널에서 계속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부분들 함께 같이 공부하고 또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봐요.